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유럽인문 아카데미 겨울학기에 요 토마스만 탄생 150주년 기념 특강으로 이렇게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 이제 분담을 해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토마스만은 정말로 우리 한국에는 좀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독일에는 굉장히 대단한 작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 익히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라든지, 헤르만 헤세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프란츠 카프카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토마스만 이러면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독일에서는 정말로 그 한 두세 배 정도의 그런 이제 인지도가 있는 이제 그런 작가입니다. 아무튼 이 토마스만을 이제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기획 특강으로 이제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사이에 유럽인문 아카데미에서 한 두서너 번 이제 강좌를 개설하긴 했는데, 정말로 한 5명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통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토마스만이고 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이 겨울 강좌는 전체가 이제 한 8번의 이제 강좌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하려면, 토마스만에 관해서 더 하려면 뭐 훨씬 더 한 20번의 강좌를 이제 해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좀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이 이제 되다 보니까 한 8번 정도 해서 그래도 토마스만 문학의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뭐 현대화 예술, 몰락과 구원의 서사라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폼나게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이게 뭐 한번 뭐 사람이나 뭐 어떤 세계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고통을 이제 겪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여튼 다시 이제 의미를 찾는 그런 이제 이야기다 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 강좌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우리 유튜브 쪽 그 선생님들은 강좌 계획서 그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 여기 강의 난이도는 이제 대학교 교양 강좌 수준이고요. 강좌 소개 이렇게 쭉 이제 읽으시면 되고, 강사 소개도 있고, 그런데 강사 소개에 저는 거기 뭐 저서나 역서 토마스만 관련 것만 썼는데,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것도 막 썼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토마스만 것만 이제 이것만 썼어요. 다른 것도 이제 있는데, 자,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고, 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교재는, 그러니까 교재라는 게 우리가 8번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망을 이제 해볼 거고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각 작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7개가 되거든요. 7개를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번역본이 이제 있고요. 그런데 이거로 사실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토마스만은 장편 소설만 8개를 썼으니까, 장편 소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우리가 150년 탄생
특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의 뭐 한 10분의 1 뭐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정도 다룬다고 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마스 만의 이 작품은 무슨 어떤 에세이라든지 뭐 서간체라든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집으로 13권짜리거든요. 그 한 페이지가 대략 한 1500페이지 되는 그 책의 13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7개의 작품을 이제 뽑은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토마스 만의 문학 정수를 이제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3명의 강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문은 거기에 쭉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읽기에 좀 좋은 게 그 3번하고 있죠.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읽기가 수월합니다. 3번하고 5번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책인데요. 이게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만화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도서관에는 만화는 이렇게 대학 도서관에 안 들어오는 대학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몇몇 대학을 봤는데 대부분 이제 다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토마스 만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책을 이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읽으면 요게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요 만화로 된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썼고요. 이 책은 이제 우리 은사이신 안사만 선생님이 이제 쓰셨는데 정말로 이제 토마스 만 전공인데 나중에 이제 괴테도 뭐 전공하셨죠. 그리고 국문학에도 굉장히 이제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괴테하고 토마스 만 그리고 이제 이청준 이렇게 해서 썼는데 토마스 만의 약간의 괴테나 토마스 만의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술술 읽혀지니까 요거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토마스 만의 책은 또 뭐 요런 책이 있는데 요거도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썼는데 요거는 세 작품만 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 여기서 다루는 첫 번째 장편 소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하고 토니오 크레그하고 마의산 그 세 개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요 앞에는 토마스 만의 어떤 아웃라인을 보기에 이제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서 여기에는 지금 소개는 이제 안 했는데 요 한 20년 전 거라서 아무튼 요 토마스 만 요런 이제 책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강좌 계획서 보시면 오늘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OT인 셈이죠. 오리엔테이션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토니오 크레그,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마의산, 그리고 파우스트 박사,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 이런 이제 작품들을 강좌를 하기 전주에 어떤 요약본이나 이런 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석을 오프라인으로 오시면은 그 전주에 이제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읽어서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토마스 만의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마스 만 이게 1875년에 태어났고
1955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그 나이를 이제 만으로 하기로 했죠. 만으로 해서 그거는 뭐 참 그거 하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딴 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80살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100년 전 사람인데 뭐 80살이면은 꽤 장수한 셈이죠. 근데 우리보다 250년 전 사람인 이제 괴테 같은 경우도 한 83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도 뭐 81, 2살 이렇게 살았고, 그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보다 100년, 뭐 200년 전 사람인데도 80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작품도 많을 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프란츠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난해한 소설을 이제 쓴다고 좀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세계문학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근데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41살에 죽었기 때문에, 41살에 죽었기 때문에 작품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적죠. 만약에 카프카가 이 토마스 만이나 헤르만 헤세처럼 80살까지 살아서 작품을 썼다면은 카프카 전공자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다행히 그 정도의 작품만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우리가 이 1875년에 르벡 이제 북독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요 북독일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리고 1955년에 쥐리 스위스에서 죽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이 좀 평이하지는 않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르벡에 살다가 그러니까 20살쯤에 뮌헨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뮌헨으로 이제 이사를 갔다가 집안이 이제 망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뮌헨에서 살다가 뮌헨에서 이제 오래 살았죠. 1875년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 한 94년 정도에 갔다가 1930년대까지 뮌헨에 살았으니까 한 35년 정도 뮌헨에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히틀러 나치를 이제 겪어가지고 이제 스위스로 잠시 이제 망명을 갔다가 거기에서 스위스에서 한 5년 있다가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가죠. 미국. 여기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안 적어놨는데, 미국에서 한 13년 정도 미국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 뭐 이런 데 강의도 하고, 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하고도 뭐 만나고, 어떤 좀 책사 비슷하게 어떤 정치 관련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에서 한 13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스위스로 와서 스위스에서 한 3년 정도, 3, 4년 살다가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토마스 만의 삶이 아주 파란만장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토마스 만. 이 태어난 이 르벡이라는 북부 독일에 있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자, 이게 그 르벡을 가려면 이런 이제 성문이 있어요. 성문. 독일에는 이제 각 도시마다 옛날 이제 로마 그 지배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몇몇 도시들은 그 도시에 가려면 이런 성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각 도시에 가는데
성문은 잘 없고, 전주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한옥 지어가지고 전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요런 이제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는데, 요 이제 류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자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자 동맹. 그러니까 2, 3세기부터 북해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몇몇의 도시들이 이렇게 서로 연맹을 맺어가지고 뭐 관세 이런 것도 없애고 이렇게 서로 이제 무역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도시들의 어떤 모임인데, 그 한자 도시는 서로 다른 도시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 한자 도시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가 발달했어요. 여기에 뭐 이상한 무슨 독재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자 도시, 한자 동맹. 근데 이제 류백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한자 도시의 맹주라고 해요.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좀 자유도시였다. 민주주의가 이제 상당히 발전했고, 그래서 여기는 한자 도시에는 군주나 제후 이런 귀족들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최고인 거죠. 시민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류백과 함부르크인데,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일 이제 북부에 있죠. 함부르크 같은 경우도 독일의 16개 주 중에서 가장 잘 살죠. 가장 잘 살고, 그리고 거기 당연히 뭐 군주나 제후의 지배를 이제 안 받았고, 이런 이제 한자 도시의 좀 특징은 좀 성 같은 게 없어요. 캐슬 있죠, 캐슬. 이런 것들이. 원래 여러분들 독일이라면 아름다운 성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어떤 군주나 제후의 어떤 지배가 이제 있었던 이제 도시다 보면 되고, 없는 데는 이제 옛날 그런 자유도시였구나. 그래서 함부르크 같은 경우의 정식 명칭도 우리는 함부르크 하는데, 자유도시이면서 한자도시 함부르크,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함부르크. 그러다 보니까 뭐 더 독일 16개 주 중에서 제일 잘 살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 류백이 이제 그런 곳인데, 원래는 이 류백에 요런 이제 성이 동서남북으로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거는 서쪽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쪽에도, 류백 가면은 북쪽에도 이제 부르크 성문 해가지고 있는데, 동쪽하고 남쪽은 이제 없어졌고, 세월이 흘러서.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하죠. 이게 이제 홀슈텐 성문이라고. 이제, 아무튼 이곳이 이제 류백인데, 류백은 이제 보통 이제 북방으로의 관문이라고 불려요. 요 류백은 이제 지나면은 바로 이제 발트해가 나와요. 독일 사람들은 발트해를 이제 동해라고 하고, 우리 이제 독일 외 사람들은 이제 그 발트해라고 하는데, 요 이제 지나면은 이제 덴마크 나오고, 노르웨이,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이제 북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방은 이제 관문이라고 하고, 여기에 요 성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라틴으로 글자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류백에 이제 가실 일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기는 찍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라틴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그 안으로는 단결이고 밖으로는 평화, 뭐 그런 이제 글자가 있어요. 라틴으로. 안으로는 단결, 밖으로는 평화. 라틴어가 뭐 콩코르디아, 도미, 포리스, 팍스 이렇게 되는데, 라틴어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으로는 단결, 밖으로는 평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문을 보면 이게 이제 류백이구나. 근데 이 류백 사람들은 독일의 이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있죠. 브란덴부르크 동서가 분단되었을 때 그 브란덴부르크 문은
독일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한다 그러면은 뭐 제1의 그 필수 코스죠. 가야 하는. 그 브란덴부르크 그 문하고 그리고 쾰른 대성당 하고 우리 이 홀스텐 성문하고 3대 성문이다 이렇게 리벡 사람들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장 안 하고 이제 독일 3대 건축물이라고 막 자랑스러워 하는데 자, 이 이제 리벡은 제가 왜 첫 시간에 이렇게 이 출생지 리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리벡이야말로 어떤 토마스 만 문학에서 이제 핵심인 초기 문학에서 핵심인 시민성과 예술성이라는 그 두 개의 중요한 이제 용어가 있는데 그 시민성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은 항상 이제 시민성이 우세하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특히 이제 뮌헨 같은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좀 예술성이 예술이 이제 좀 굉장히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요 리벡 출생지 리벡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 리벡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뮌헨으로 이제 또 이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리벡 북쪽 이런 데는 이 시민이 중요하죠. 왜냐? 군주하고 제후들이 지배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시민권이 이제 중요한데 그 시민. 그러니까 이런 쪽은 시청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건물이에요. 시청. 함부르크 뭐 시청 같은 경우는 뭐 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해요. 뭐 영국의 뭐 버밍엄 궁전보다 몇 개 더 많다고. 버밍엄 궁전이 600 뭐 한 40개쯤 되네. 조금 더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출생지 리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만의 이제 가계도를 보면 이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벡에서 이 자유 한자 도시 이 리벡에서 100년 이상 지낸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 특히 이제 공물상을 했어요. 공물상을 했는데 그리고 시정장관까지 역임을 했으니까 완전히 이 리벡에서는 뭐 유지뿐만이 아니라 뭐 아주 엄청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파트리지어 해가지고 도시 귀족이라는 말을 써요. 도시 귀족. 왜냐하면 혈통 귀족은 아니죠. 군주나 뭐 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도시 귀족이라고 하죠. 아버지는 이렇게 근실했어요. 그 도시에 맞게. 아주. 자, 그런데 이제 엄마의 경우에, 이름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뭐 그냥 엄마라고 하면 되고요. 이 엄마는, 요렇게, 독일계하고 포르투갈계의, 거기에서 이제 나서 브라질에서 이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생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만의 엄마가 그 포르투갈계고 토마스 만의 엄마가 이제 브라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음악적인 재능, 예술적인 재능이 이제 좀 있었던 거예요. 예술적인 그런 피가 이제 좀 흘렀다. 이 토마스 만의 엄마는 뭐 집안 살림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었고 그냥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술적인 그런 이제 재능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토마스 만은 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북쪽과 남쪽, 독일적 요소와 이국적 요소의 혼합이다. 이렇게 자서전에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요 쫙 이렇게 카이저 수염이라고 그죠? 쫙 이렇게 뭔가 뭐 근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고 뭔가 좀 뭐 절도 있고 그죠? 막 성실하고 막 그렇게 좀 그런 인상이죠.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뭐 귀걸이도 하셨고 그죠? 뭐 이래 하여튼 요 이제 엄마. 자, 그래서 이제 초기 토마스만 문학의 이제 핵심은 이제 뭐냐 이러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conflict between life and death 해가지고 독일어로 하면 이제 그 밑에 conflict zwischen Leben und Tod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삶과 죽음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초기 토마스만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작품 이해가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From where? 이게 이제 어디에서 왔을까? 왜 초기 토마스만 문학의 핵심이 삶과 죽음의 이제 갈등일까? 그랬을 때 태생적으로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지만 토마스만 아버지가 근실한 시민 쪽이었고 엄마가 뭔가 좀 예술적인 이제 재능이 있었고 열정적이었고 그랬으니까 태생적으로 삶과 죽음의 이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쪽에 독일 시민 계급의 경건하고 엄격한 도덕률이 있었다 그러면은 엄마 쪽에서는 섬세한 예술가적 기질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버지 쪽의 이런 시민계급의 경건하고 엄격한 도덕률을 우리가 이제 시민성이라고 해요. 시민성. 그리고 엄마 쪽 이것을 예술성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이제 약간 독일어로 이야기해야 좀 폼이 나는데 예술성 퀸스틀러툼, 시민성 뷰어거툼 해가지고 예술성, 시민성. 뭐 이거는 뭐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사회에 뭐 이렇게 시민으로서 뭔가 좀 뭐 취직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잘 살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 지금 뭐 그래도 뭐 글을 쓰고 싶고 뭐 음악을 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이게 이제 시민성과 예술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갈등. 이게 이제 태생적이고 토마스만.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마스만에 이제 무지하게 영향을 끼친 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토마스만은 정신의 삼연성이라고 해요. 별성자겠죠. 정신의 삼연성. 이 세 사람을 빼고는 자기를 논할 수가 없다. 이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하고 리하르트 바그너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요. 이 두 철학가하고 이 음악가 묵직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논할 수는 없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쇼펜하우어는 삶과 정신이 있을 때 삶을 이제 부정하죠. 삶을 부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재주의라고 그러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제 본능이나 또는 욕망에서 구원되는 건 오로지 예술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고 아무튼 쇼펜하우어하고 니체는 이제 좀 반대죠. 니체 같은 경우에는 삶을 정신보다 더 이제 위에 뒀어요. 삶.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바그너는 토마스만이 바그너에 관해서 그래요. 바그너의 음악은 우리 시대로부터 무언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체험해야 할 현대 예술이다. 이런 이제 말도 했는데 바그너의 음악은 한마디로 도치죠. 도치적 성격. 그래서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이용을 했죠. 그래서 뭔가 선동하고 뭔가 작당을 하려면 이런 박은 음악을 사용하면 될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은 이제 없죠. 없고 그리고 니체는 조금 전에 니체는 뭐 너무너무 하여튼 대단한 이제 철학가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도 니체 강좌가 꽤 있는데 이건 아무튼 니체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니체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이태리 어느 토리노 광장인가에서 갑자기 정신분열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자기 누나하고 엄마가 이제 데려왔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데려왔냐면 독일의 바이마르로 데려갔어요. 바이마르. 그래서 생뚱맞게 독일 바이마르에 니체의 어떤 박물관이 있어요. 니체 자료집, 니체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니체 박물관이 지금은 1, 2층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요. 자료집으로 쓰고 그리고 3, 4, 5층은 이제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 그래서 여기 바이마르도 뭐 엄청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줘요. 제가 한 7년 전인가 운이 좋게 그 바이마르 그 재단에 편지를 하나 보내가지고 뭐 니체하고 토마스만 좀 연구 좀 하려고 한다. 한 달 정도 좀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답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숙소가 니체 그 박물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바이마르하고 무슨 뭐 관계가 있지? 관계는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죽기 전에 한 3년인가 뭐 바이마르에서 이제 요양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아무튼 니체는 삶은 긍정을 한 거죠. 삶에 대해서 긍정, 죽음을 이제 부정했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다르다. 자, 그런데 요 세 사람의 영향이 엄청 큰데 토마스 만은 이 세 사람의 이런 입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요것을 항상 여기 전문용어로 양면 감정 병존성이라고 하죠. 암비발렌츠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암비발렌츠. 양면 감정 병존성. 양면 감정 병존성.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좀 거리를 둔다든지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토마스만의 정신의 삼전성은 쇼펜하우어, 바그너, 니체다. 자, 그래서 토마스만의 초기 단편들을 보면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단편이기 때문에 타락, 뭐 키 작은 프리데만 시, 행복의 의심,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단편집들이 있죠. 단편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타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순진한 청년이 요즘 같으면은 그 아이돌에게 빠지는 거예요. 여배우가 뭐 이렇게 이렇게 빠지다가 근데 그 아이돌 그녀한테 그 여배우한테 애인이자 그 스폰서가 있다는 걸 알고 절망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시민의 하여튼 갈등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건 뭐 하나씩 읽어보면 양도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요 키 작은 프리데만 요 키가 왜 작냐 이러면은 어린 시절에 이제 보모가 이렇게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불구가 이제 된 거죠. 뭐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이 프리데만
이 친구가 이제 연극을 이제 사랑을 했어. 뭐 근데 연극 보러 자주 가는데 근데 이제 친구 여동생한테 호감을 갖는데 또 이제 그녀가 다른 남자하고 키스하는 장면을 보고 또 이제 절망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특히나 요거 토마스 만이 10대 때 쓴 거예요. 10대 쓴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예. 그냥 삶과 죽음의 갈등을 이제 그래도 잘 나타냈죠. 자, 그런데 이런 10대가 지나고 20대 이제 중반에 와서 25살, 26살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해가지고 이게 장편 소설인데요. 장편 소설인데 불과 25살에 썼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바로 다음 시간에 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이제 요 이제 번역 그 선생님이 요거 이제 작품을 번역도 이제 하셨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실 건데 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 장편인데 요게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몰락 과정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린 건데 이제 4대 이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몰락 과정 이러면은 우리나라 그 소설의 염상섭의 3대라고 있죠. 3대. 그게 이제 어떤 뭐 조씨 집안의 이제 그 3대에 걸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염상섭의 3대는 1930년대에 나왔고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은 1901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면은 뭐 금방 발표하면 금방 알겠지만 그래도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면 배로 오든 뭐 일본어 통해 오든 뭐 어디 다른 나라 통해 오든 저 생각은 염상섭이 이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읽어보았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국문학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줄거리가 좀 비슷해요. 어쨌든 이것은 4대에 걸친 몰락 과정, 염상섭은 3대에 걸친 이제 몰락 과정을 이제 나타내죠. 여기 이제 4대니까 1, 2대에서는 이제 건실하게 시민으로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3, 4대 오면은 이제 서서히 몰락의 과정을 걷는다. 그 몰락의 과정이 예술을 사랑해서 몰락의 과정을 걷는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그런 이제 줄거리인데 이것을 뭐 거의 한 700페이지 되는 그런 이제 장편으로 썼죠. 그래서 이게 부제목이 어느 한 가족의 몰락이에요. 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라는 장편 소설의 부제목이 한 가족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안의 몰락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시민 계급의 일반 유럽 시민 계급 일반의 몰락 이야기로 이렇게 보편화시킨 셈이죠. 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 그래서 1, 2대가 있고 이제 3대, 4대 마지막 이제 4대가 이제 유약한 한호인데 한호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몰락을 하게 되는데 한호는 이제 음악을 이제 좋아하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니까 절대로 이제 안 한다. 나는 음악을 한다. 우리도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은 조금 바뀌었나요? 음악한다 이러면은 미술한다, 뭐 예술한다 이러면은 집안 뭐 말아먹을 일 있니? 저 세대는 막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었으니까. 심지어 뭐 기타 하나 들고 기타 좀 치려고 한다, 기타 공부 좀 하려고 한다 이래도 막 그거 하고 했으니까.
그런 이제 한우라고 보면 됩니다. 한우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몰락 과정인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 부덴브로크가, 이건 이제 르벡에 있는 부덴브로크가, 그러니까 토마스 만의 집안 이야기예요. 집안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이제 그 25살의 이제 젊은 친구가 써서 뭐 대성공을 거두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신의 둥지를 더럽힌 한 마리 슬픈 새 요렇게 써 있는데, 보통 이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자신의 둥지라면은 르벡이에요. 르벡. 그러니까 르벡이 얼마나 자부심 있고 이런 도시인데, 토마스 만이 이제 르벡의 그 부덴브로크 가문, 그러니까 르벡시, 그리고 그 르벡의 그 도시 귀족인 그 부덴브로크가 이제 몰락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비평을 하는 이런 비평가들 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몰락이다. 뭐 그래서 그 비평가들, 사회주의 쪽 유명한 비평가가 이제 그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이제 사람이 있죠. 게오르그 루카치. 루카치라는 사람은 토마스 만의 그 초기 작품부터 뭐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작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 어쨌든 자신의 둥지를 더럽힌 한 마리 슬픈 새, 요것은 토마스 만의 삼촌이 함부르크에 사는데, 그 삼촌이 토마스 만한테 너 책 뭐 장편 소설 내고 하여튼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엽서를 이제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적은 거예요. 자신의 둥지를 더럽힌 한 마리 슬픈 새다. 요게 이제 부덴브로크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처음 책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부덴브록스 해가지고 피셔 출판사인데, 피셔 출판사. 그리고 영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거는 영화 포스트가 이렇고. 그런데 이 700페이지가 넘는 이 장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런 대목이에요. 요게 부덴브로크 한 700몇 쪽 중에 그 553쪽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그 한우의 그 통찰력이라는 그 여기 유약한 한우의 통찰력, 그러니까 약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그렇지만 통찰력이 있었다. 즉 정신은 말짱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몰락을 하지만 정신은 고양된다. 그런 내용이죠. 한우. 그 한우가 그 한우에 관해서 이런 이제 글귀가 있어요. 하지만 어린 한우는 그가 보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말았으니, 그의 눈 수줍어하고 금갈색이며 푸른색이 감도는 이 눈은 너무나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남을 대할 때 보이는 자신만만하고 정중한, 오늘날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 시어머니나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 이런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할 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집에서의, 그러니까 보통 때의 어떤 행동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버지가 남을 대할 때 보이는 자신만만하고 정중한 태도 말고도 그런 행동을 얼마나 끔찍하게도 힘든 일인가도 같이 보았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말이 더 없어지고 얼굴이 더 창백해진 그의 아버지는 눈꺼풀이 붉게 충혈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차의 구석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피곤하니까, 그죠? 우리 뭐
혹은 뭐 선거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다가 다음 차례의 방문을 하기 위해 새로운 집안으로 들었을 때면 바로 그 얼굴 위로 가면이 하나 씌워지고 그렇게 피로해하던 아버지의 몸에 다시 갑작스런 탄력성이 되돌아오는 것을 한호는 통찰했던 것이다. 자, 이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하면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제 리벡에 이런 부덴브로크하우스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있는데 이제 이 가문은 이제 몰락을 이제 그린 거니까 부덴브로크하우스 이런 건물이 그대로 있고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현대적인 거.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서 집을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약간 이렇게 굴곡이 졌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뭔가 뭔가 이물상도 있고 이제 이 집안이 뭐가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 옆에 옆집을 보면 쭉쭉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조금 이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제가 뭐 한 3년 전에 이제 갔을 때 요 표석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냥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요 표석 앞에 이제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아무튼 최초의 장편 소설 25살, 26살에 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게 지금도 여전히 팔려요. 지금도 여전히 팔리고 몇 년 전에 벌써 뭐 이게 600만 부 팔렸다. 뭐 그런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요 이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는 이제 네 번째 이제 한호가 음악을 사랑해서 예술을 사랑해서 이제 몰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한호는 병에 걸려서 죽어요. 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술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병, 뭐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그 2년 뒤에 이제 그 유명한 토니오 크레그라는 게 나옵니다. 토니오 크레그. 보통은 우리가 엄청난 대작을 하나 쓰면 그 다음에는 뭐 프로야구에도 있죠. 뭐 신인왕을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잘하면은 2년생 징크스 있는 것처럼 이 작품도 엄청나게 그 대작을 이제 하나 쓰고 여기서 자기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리고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히트를 치는 작품을 내기가 참 어려운데 토마스 만은 토니오 크레그에서도 또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 토니오 크레그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볼 텐데 한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4대 그 한호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죽지 않고 썼던 작품이다. 그래서 한호의 고백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마스 만 즉 젊은 베르트의 고뇌다. 젊은 베르트의 고뇌라는 것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괴테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하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슬픔은 정말로 잘못된 표현이다. 이게 독일 문학 작품의 그 옛날 번역은 대부분 일본을 좀 경유해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이제 일단 한 것도 있고, 이 슬픔은 독일어로는 이제 라이덴이라고 원어가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슬픔보다는 조금 더 강해요. 어떤 고통이라든지 고뇌, 뭐 번민, 뭐 이런 고통, 고뇌 정도가 굉장히 맞죠. 그리고 이게 뭐 서간체 소설인데 이게 그냥 젊은 베르테르가 어떤
상대가 있는 그 롯데를 뭐 사랑하는 그냥 연애 소설이다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제도를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이제 다른 롯데인데 뭐 사랑하는. 그래서 이게 토니오 크레가는 토마스 만, 즉 젊은 베르트의 고뇌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이 토니오 크레가는 길 잃은 한 시민의 이 양극적 고뇌, 길을 잘못 든 시민 토니오 크레가의 자기 성찰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요약을 합니다.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에서는 항상 예술성과 그 시민성의 이제 갈등이라고 그랬죠. 이 작품을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요 매잡이라든지 또는 뭐 소문의 벽 이런 이제 책에서 요 토니오 크레가의 그 냄새를 좀 맡을 수가 있어요. 매잡이. 그러니까 이 매잡이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이제 매잡이,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매잡이. 그리고 이제 소문의 벽 이런 거는 액자 소설로 이렇게 액자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이런 이제 삶과 이런 예술의 어떤 갈등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청준, 특히 이청준 작가는 뭐 학력을 얘기해서 뭐 하지만 이 이청준 작가가 이제 저희들의 선배가 되는 거죠. 이 서울대 도구동문학과를 나와가지고 동문학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거는 뭐 본인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청준 작품을 보면은 독일 소설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토니오 크레가. 자, 이 토니오 크레가의 이제 표지는 이제 요렇고, 토니오 크레가 요렇게 이제 이런 이제 번역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토니오 크레가의 요거는 이제 단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중편이라고, 좀 중편에 가깝죠. 중편에 가까운데, 여기 이 토니오 크레가 이제 여친이 리자베타가 토니오 크레가에게 당신은 길을 잘못 든 시민입니다. 한마디로 길 잃은 시민인 셈이지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삶과 정신, 삶과 예술의 어떤 갈등,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선생님, 이런 거는 우리 그 요약본에 다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토니오 크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하나를 뽑았었죠. 이 토니오 크레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세계에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게 좀 힘듭니다. 당신네 예술가들은 나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또 시민들은 나를 체포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나는 둘 중 어느 쪽이 더 나의 마음을 쓰라리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니오 크레가의 그 고백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세계 있죠. 자, 이제 토마스 만 문학의 이제 정수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왔는데요. 아까 예술성하고 시민성의 갈등이라고 했죠. 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학 작품에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은, 토마스 만에게는 이제 이 두 세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토니오 크레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 이러면은 이쪽은 전부 다 시민성이에요. 시민성.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리백, 북쪽, 북구, 그리고 도덕, 그리고 삶, 건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민성하고 관계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 민센, 남쪽, 그리고 정신, 죽음, 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술성하고 관계가 된다. 요 두 세계 사이에서 이 두 세계 사이에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항상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 이게 토마스 만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반어 또는 이제 반어성, 아이러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예술성과 시민성 그 두 극에서 거리를 이제 두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 반어를 우리가 보통 아는 아이러니 이러면은 뭔가 좀 조롱하는 거, 좀 비꼬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토마스 만에 있어서 이 반어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어라고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라고 했을 때 그런 일반적인 이제 뜻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각 작가마다 그 아이러니에 관한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기도 합니다. 토마스 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국에서 이제 거리를 이제 두는 것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늘 이렇게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약간 요래가 좀 삐딱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항상 중간자적 시점을 택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좀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중간자적 시점을 이제 택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화자가 소설을 쓴다면은 명확한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빼딱하게 바라보긴 하지만 항상 중간자적 시점을 이제 택하니까, 그래서 명확한 방향성의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결여가 되는 거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인생이나 사물의 어떤 총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쪽 저쪽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러니, 반어고, 요거는 우리가 토니오 크레가를 다다음에 할 때 조금 더 깊게 아이러니에 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정치적으로는 좀 회의적이 되고 좀 이제 보수적으로 되기 마련이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토마스 만은 50살까지 지독한 보수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이때의 보수주의자는 우리 지금 진보냐 보수냐 할 때 그거 말고 진보 보수, 그 이제 보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 만은 50살까지 그랬어. 50살까지. 그리고 요게 이제 토니오 크레가의 이제 극명히 드러나고, 아이러니가. 그 다음에 1919년에 이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요거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토마스 만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음악가가 이제 구스타프 말르인데, 굉장히 존경했는데, 물론 이제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구스타프 말르도 굉장히 이제 존경했어요. 근데 베네치아로 여행하던 중에 이제 말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 체험으로 이제 1년 만에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 이제 쓰게 되죠. 쓰게 되는데,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베네치아에서 죽음 요거도 이제 좀 짧기 때문에 한 중편 정도 돼요. 중편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디 다른 작품에 막 묶여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 자체만으로 베네치아에서 죽음 번역본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한 건데, 요게 요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여전히 4,500원 한대요.
요게 요즘 같으면 뭐 굉장히 하죠. 요거 그 단행본이니까 요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한번 우리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토마스 만이 직접 이야기한 거, 이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더 높은 삶의 단계에서 서술되는 토니오 크레거다. 역시 삶과 예술의 어떤 갈등이 이제 있는 거다. 토니오 크레거가 신선함과 청춘의 감흥을 더 많이 표출한다면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층 더 성숙한 예술 작품인 동시에 구성 또한 보다 면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업적을 쌓은 한 예술가가 베네치아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미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 미소년에게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몰락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커다란 이제 줄거리예요. 줄거리인데 그 뭐 요거는 이제 또 한 번 이제 살펴볼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자, 여태까지 이제 토마스 만 삶과 죽음의 그 갈등,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 우리 요약본 여기에 이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토마스 만은 이제 형이 하나 있어요. 하인리히 만이라고 4살 많은 형이 있는데 이 하인리히 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고 어떤 필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찍 이제 작가로 이제 인정을 이제 받았는데 이 형 하인리히 만은 토마스 만과는 너무나 다르게 프랑스 문학의 영향을 너무너무 받았어요. 프랑스 문학이라면 당시의 프랑스 문학이라 하면 완전 진보적인 문학이죠.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그 프랑스 하면은 사실 유럽에서 언제나 뭐 최고였죠. 뭐 문화 예술 하면은 그런 이제 그 형 밑에서 항상 토마스 만은 형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꾸중도 많이 듣고 야, 너 이렇게 삶과 예술의 갈등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써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크게 문학을 순수냐 참여냐라고 봤을 때 순수가 과연 의미가 있나? 하인리히 만의 생각은 참여지. 현재의 우리의 모든 문학이 사실은 예술가 소설 이런 거는 별로 없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어느 작품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순수 예술도 분명히 이제 한 몫은 이제 차지해요. 근데 참여 예술의 그 대표적인 작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퀸트 그라스라는 사람이죠. 퀸트 그라스라는 사람은 작가는 무조건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작가인데 아무튼 이 형하고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심했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기 장편 소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이제 대성공을 거두고 이제 형이 토마스 만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도 그래도 조금 이제 글을 쓸 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여전히 형과의 그 갈등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 물론 이제 1914년에서 18년 1차 세계대전이죠. 이런 1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형하고 동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형은 하인리히 만은 1차 세계대전 도대체 왜 일으키는 거야? 왜 전쟁을 왜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왜 뭐 이래
하여튼 이렇게 적을 이렇게 선동하고 적을 이렇게 좀 부추기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1차 세계대전을 하냐? 그런데 토마스 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을 두둔을 했어요. 독일 제국이 응당해야 할 일이다. 그 정도로 보수주의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형제 간의 그 갈등, 이게 독일 문학에서는 형제 논쟁이라고 그래요. 형제 논쟁. 그 논쟁의 클라이막스가 토마스 만이 1919년에 어떤 에세이집을 내요. 이게 한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이라는 에세이집을 내는데, 요 에세이집인데 이게 뭐 한 60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한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 이게 토마스 만의 에세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이 한 번 더 토마스 만하고 에세이에 관해서 강좌가 우리 순서에 보면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철저하게 토마스 만은 보수적으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름 황제 체제를 옹호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차 세계대전을 두둔하는 그런 이제 시각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형하고 거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다다랐겠죠. 자, 그런데 여기 요 PPT 보면 여기 안경이 딱 있죠.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예요. 딱 안경을 싹 요렇게 해서 1922년에 이제 또 다른 에세이집 독일적인 공화국에 대하여라는 이제 에세이집을 내는데, 여기에 이 내용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옹호를 하는 거예요. 즉 민주주의자로 변신을 한다. 그래서 여기 형제 논쟁에서 클라이막스인 요 한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할 때 요 비정치적 인간이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뭐 진보냐 보수냐 할 때 난 뭐 정치에 관심 없어 뭐 비정치적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정치적이라는 얘기는 니체에게서 토마스 만이 따온 얘기인데, 이 비정치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낭만적이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독일적이라는 얘기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정신적으로 귀족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정신적으로 귀족적이다. 자, 그런데 그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토마스 만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제 변신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민주주의자로 변신하고 난 그 작품이 그 유명한 마의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만이라고 했을 때 보통 대표작을 마의산이라고 대부분 많이 꼽아요. 이 마의산이 왜 그러면 대표작인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전사가 있어서 그렇다. 마의산, 영어로 하면 매직 마운틴인데 이거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이 1000페이지 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요약을 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우리가 어떤 단서를 찾으면 이 1000페이지 되는 이 책에 유일하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 독일어로는 뭐 이건데, Der Mensch soll der Güte und Liebe willen dem Tode keine Herrschaft einräumen über seine Gedanken, 이런 이제 독일어인데, 여기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인간은 선 또는 선의와 사랑을 위해 결코 죽음에다 자기 사고의 지배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신한 거죠. 토마스 만은 죽음, 예술성 아니에요. 죽음, 낭만적 이런 거 다 죽음, 예술성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극복을 이제 한 거죠. 마의산 책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역시 이렇게 마의산의 표지가 이렇고, 마의산 1000페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한국어 번역, 요거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건데 한 10년쯤에 했는데 상중하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상 사고 그다음에 하를 사더라고. 그래서 보통 상하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이산 강의할 때 선생님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상하를 산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상중하예요. 요게 열린 책들에서 나왔는데 요 그림을 이 디자인하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뭐 그림을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요양원에서 뭐 이렇게 무슨 담배도 피고 요양을 하면 그리고 요게 이제 보니까 눈 덮인 어떤 눈의 장면이 마이산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요 총 이런 거는 그 주인공을 이제 교양시키기 위해서 나프타하고 뭐 세템버린이 두 사람이 막 이렇게 교양을 시키는데 그 둘이가 결국은 결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막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림에 아무튼 뭐 굉장한 그림이라고 열린 책들 디자인부에서 막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뭐 작년에 어느 분이 그 샀는데 보니까 20몇 쇠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편을 이렇게 많이 볼까 했는데 마의산 토마스 만의 대표 작품이다. 마의산. 이게 이제 배경이 이제 다보스라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보스예요.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인데 그러니까 마의산의 이제 그 줄거리는 주인공이 3주 예정으로 이 요양원에 있는 다보스 요양원에 있는 사촌 문명을 갖다가 거기에서 7년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전해서 뭐 죽는다 뭐 이런 게 큰 이제 줄거리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요양원으로 나와요. 요양원.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다보스가 호텔이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호텔 이렇게 되어 있죠. 호텔. 지금은 이제 호텔로 되어 있어요. 이게 50년대 하여튼 이렇게 그 사이 요양원이 있다가 이제 호텔로 이제 바꿨는데 4성 별 4개짜리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되어 있네. 요 이제 별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별 4개. 발드 호텔 다보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보스 호텔이에요. 다보스 호텔. 다보스 호텔에 이제 가면 요렇게 토마스만의 요런 이제 비석이라 할까요? 하여튼 이런 표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요 구문이 아까 봤던 인간은 선의와 사랑을 위해 결코 죽음에다가 뭐 자기 뭐 사고의 지배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게 지금 있는 거고 여기에 쭉 이렇게 독일어로 적어놓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그 부인이 이렇게 요양을 여기 하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요양을 했는데 그 사이에 토마스 만이 여기 보면은 1912년에 그 부인 카차만이 이 치료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이제 머물렀는데 근데 그때 이 그 토마스 만이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다.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아무튼 그래 이게 이제 그 어떤 소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있는 토마스만 그 표석에 뭐 계속 나오는 인간은 선의와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사고의 지배권을 죽음에다 내어줘서는 안 된다. 요건 여러분들이 마이산을 이제 따로 하나의 강좌로 이제 공부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거기 이제 다보스에 가시면 토마스만 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토마스만 백 해가지고 길이라는 거거든요. 토마스만 로드 해가지고 길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이런 건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 마케팅을 잘해요. 어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유명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여기 살았다 이러면은 그거 탁 해놓고 뭐 예를 들어 루트가 뭐 어디에서 어디 커피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주로 커피를 마셨다. 그렇게 딱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서만 이제 마시고 거기를 가고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를린 가면은 히틀러가 주로 갔던 카페가 있고 자리에 앉았던 데 있다. 뭐 이랬는데 참 저거 유학 초기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도 뭐 히틀러도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악명 높던 뭐 어쨌든 이런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토마스 만 길이 있는데 그 국내 작가 중에 가장 토마스 만에 접근한 독일 문학에 가까운 그 작가가 조금 전에 이청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청준의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에요. 장흥. 이청준 작가 이제 뭐 돌아가신 지 한 뭐 3년, 4, 5년 됐는데, 우리 그 한국 토마스만 학회가 있어요. 토마스만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토마스만의 작품을, 그 중에 이제 토마스만 독회라고 해가지고, 토마스만 작품을 쭉 이제 한 10분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 6페이지 정도 번역해가지고, 이 번역이 옳다, 뭐 틀리다, 뭐 이렇게 그걸 하는 게 있는데, 그 독회에서 한 10분 정도가 10년 전에, 10년까지는 안 돼, 한 7, 8년, 거의 10년 됐나요? 여기 전라남도 장흥에 갔어요. 그 이청준 작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무덤이 거기 있죠. 거기에서 이제 또 태어나고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에 갔더니 이청준의 길이 있어요. 이청준의 길이 있고 전라남도 장흥. 그런데 제가 간 지가 그래도 이제 좀 꽤 됐으니까 최근에 어느 분이 거기에 한승원의 길도 있더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한승원이는 한강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흥이라는 곳이 참 대단한 그 곳인 모양이에요. 거기 한승원이라는 작가도 사실은 그 국문학에 조금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뭐 한강 때문에 좀 이제 묻혀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강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한승원 문학의 길, 이청준 문학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남도 장흥에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영화 마의 산, 이제 포스터인데, 여기에 이제 또 요렇게, 그 마의 산에 그 이탈리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약간, 영화니까 약간 다르게, 요거는 이제, 아까는, 나는 내 사고의 지배권을 죽음에다가 그러니까 선의와 사랑을 위해서 죽음에다가 이제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독일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뜻이에요. 내 사고의 지배권을 죽음에다 내어주지 않는데 선의와 사랑을 위하여 요 표현을 영화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랑을 조금 이제 앞세운 그런 영화 포스트예요. 요 이제 영화 마의 산의 이제 한 장면인데 1982년도에 나왔던 이제 그 작품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뭐 크리스토프 아이호른이라는 뭐 배우인데 뭐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요. 자, 이제 보통 이제 토마스 만 문학을 얘기할 때 삶과 죽음, 시민성과 예술성의 이제 갈등, 이게 이제 초기 문학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게 거기에서 이제 대반전을 이루는 게 마의산 해서 보통 이제 마의산까지는 연구가 이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의산 고기가 지금 우리 PPT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 개안인 거죠.
개안이라는 말은 눈을 뜬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 눈을 뜬다. 그죠? 여러분들. 눈을 뜬다. 우리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모태솔로가 사랑에 눈을 뜨면 무섭죠. 뭐 그런 것처럼 개안. 네. 아주 뭐, 이렇게, 그 가정적이고 뭐 이러는, 그 부인이 춤에 한번 눈 뜨면 무섭죠. 뭐 그런 게 개안. 자, 1912년에 이제 다보스에 체류를 해서 마의산을 이제 집필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써봐야 되겠다. 그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의 승리가 유럽 정신의 승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리고 19년에 아까 봤던 한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 완전히 그 보수주의의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형제 논쟁의 극한에 이제 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1922년 하면은 이제 나치가 이제 1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치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도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책이나 이렇게 많이 뭐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역사에 관련해서는 TV에서도 굉장히 뭘 많이 하고 해서 아무튼 히틀러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치 바로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 썼던 이제 요 에세이 독일적 공화국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토마스 만이 정치적으로 개안이 된다. 그죠? 개안이.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개안이 된 그 첫 작품이 마의산이다. 그래서 마의산이 중요하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토마스 만의 좀 이제 그 문학 세계를 보통 끝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이제 일부 정도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마의산.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이제 빠졌는데 1929년에 토마스 만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요. 1929년에 여기 지금 빠졌는데 192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그런데 스웨덴 그 한리문에서 그 스톡홀름 한리문에서 토마스 만 1929년 올해의 문학상은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입니다. 그 토마스 만이 시상식에 나가면서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자식 나 정치적으로 개안했거든. 그거 마이산이거든. 마이산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스웨덴 한리문의 노벨상을 이렇게 시상할 때 무슨 작품 그런 거 안 밝혀요. 그냥 그 작가만 밝히지.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순간까지는 작품을 얘기를 했어요. 작품을 누구의 무슨 작품을 노벨 문학상 그 수상작으로 한다. 뭐 요렇게. 그래서 어쨌든 요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1933년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나치가 집권하니까 모든 이제 작가들이 민주적 작가들이 있을 수가 없죠. 역시 이 토마스 만도 스위스로 이제 가가지고 한 2년 있다가 거기에 이제 망명 작가를 이제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고 그리고 뭐 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44년 요셉과 그 형제들 이건 이제 이번 강좌에 없는데 이게 토마스 만의 작품 중에 가장 대작, 가장 긴 작품. 이게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구약 그 이야기를 정치적 개안 이거
요약본에 없나요? 아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조금 다릅니까? 예, 예, 예. 요셉과 그 형제들, 뭐 독일어로 하면 요셉이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이고, 요 뒤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47년에 파우스트 박사. 요 파우스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괴테를 아시니까, 토마스 만은 항상 이제 괴테를 존경했죠. 그래서 괴테를 오마주하는, 그러니까 괴테를 염두에 둔 작품을 써야 되겠다 늘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파우스트 박사하고 또 여기에서는 설명을 조금 빠뜨렸는데 바이마르의 롯데라고 있어요. 그런 작품도 있고, 그리고 51년에 이제 선택받은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죽기 1년 전에 사기꾼 페닉스 크루르의 고백이라고 요런 이제 작품도 쓰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1929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다 그랬죠. 여기 요 약간 고민하는 이 작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프랑스 작가인데 앙드레 지드예요.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인데, 이 앙드레 지드가 이 토마스 만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고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로 받으니까 토마스 만이 뭐 좀 인상이 안 좋았죠. 시상식에 걸어 나가는데 좀 투덜투덜 거렸다. 그거 지난 다음에 앙드레 지드가 토마스 만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마의산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만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 좀 아시네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좀 친해졌다. 뭐 또 뭐 어느 만큼 뭐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앙드레 지드고, 이 앙드레 지드도 한 20년 뒤에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앙드레 지드도 받고, 그런데 앙드레 지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앙드레 지드는 대단한 게, 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은 지금도 한 10매덕이 되잖아요. 이 수상 그 상금을 그 후배 작가들한테 앙드레 지드는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 중에 앙드레 지드, 뭐 윌리엄 포커너 미국 작가, 뭐 그런 사람들이 후배 작가한테 이렇게 상금을 이렇게 돌린 그런 경우죠. 토마스 만은 안 돌렸죠. 토마스 만은 돈 문제에 아주 철저했어요. 자, 그래서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고 이제 스위스로 이제 망명을 하죠. 그런데 보세요. 히틀러가 집권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스위스로 이제 갑니다. 일단 가는데, 이 스위스에서의 행적이 굉장히 비겁해요. 왜냐하면은 가슴에는 막 봐도 망명 작가다 나. 그래서 막 히틀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토마스 만이 불과 한 3, 4년 전에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이제 인쇄하고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뮌헨에 집도 있고, 이거 다 어떻게 다 챙겨야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는 절대 히틀러를 자극하는 그런 글도 안 썼어요. 그렇다고 뭐 의용의 뭐 그런 글도 안 썼지만, 뭐 우리나라는 뭐 이광수, 뭐 최남선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일제에 그 부역하는 그런 이제 글들도 막 쓰고 하긴 했죠. 어쨌든 그 2년의 그 비겁함. 그래서 망명하는데 한 2, 3년이 걸린 이유. 요게 이제 토마스 만이 두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타임지에서는 요렇게 그 토마스 만이 이 표지 인물로도 이제 됐고, 1934년 6월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10년 세월이 흐르죠. 뭐 그 사이에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뭐 있고 한데 그 사이에는 이제 이 토마스 만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BBC 방송에서 계속해서 BBC 방송에서 막 4년 6개월인가를 계속 이렇게 매주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2번 이런 식으로 매주 이제 독일에 어떤 그 방송을 보내는 거예요. 히틀러는 걸렸다. 히틀러는 뭐 술주정뱅이다. 히틀러는 미친놈이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히틀러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4년 6개월 정도나 이제 하죠. 자, 그런 이제 와중에 또 이제 그 장편 소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토마스 만의 작품 중에 가장 긴 거예요. 가장 긴 거.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을 그 번역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계신데 이거 이제 번역본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뭐 들어봤더니 이거 번역하다가 뭐 병이 생겨. 병이 생. 물론 이제 뭐 치료는 이제 잘 됐는데 아무튼 그만큼 뭐 길어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고난과 영광을 다룬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참 생뚱맞죠. 1943년이면은 히틀러가 완전히 지금 이제 그냥 미쳐가이처럼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근데 난데없이 유대인 신화 성경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내었다. 요게를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의 폭정이 너무 가혹해서 직접 거기에 저항하는 묘사를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의 고난과 영광을 다룬 작품을 썼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게르만 신화 가지고 지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그너 음악 동원하고 막 게르만족 우수하다 막 해서 이 게르만 신화를 앞세웠는데 여기에 토마스 만은 성경 신화, 요셉 구약 이야기를 이렇게 싹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반유대 감정하고 교묘하게 대립을 이제 시킨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긴 20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이제 작품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좀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든 요셉과 그 형제들의 내용은 이제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뒤에 요 파우스트 박사 요거도 우리 그 서울대 그 명예교수인 그 이몽배 선생님이 한 4, 5주 뒤에 이제 하실 거예요. 직접 이제 번역도 했었고. 요거는 이제 부제목이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브킨의 생애, 요런 이제 부제목이 이제 붙었어요. 아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은 한 가족의 몰락이라는 부제목이 붙었고, 요거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브킨의 이제 생애인데, 말 그대로 이제 파우스트 박사, 괴테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악마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음악가가 정말로 이렇게 촉망받는 이제 음악가인데 어느 순간에 뭐 악보, 뭐 악상 이런 것들이 작곡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이제 한다. 이건 이제 토마스 만이 괴테가 그 메피스토펠레스하고 파우스트하고 계약하는 거하고 같은 이제 소재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 이몽규 선생님의 이제 강좌를 들어보면 더 이제 확실히 아실 텐데 음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악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은 음악의 나라고 음악은 이제 상당히 이제 도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음악은 예술성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파우스트 박사의 어떤 목표 또는 결론이라 그럴까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독일 국민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절절한 이제 고백이다. 우리가 독일 작가들 중에 히틀러에 대한 과거 반성을 하는 그 작가들의 대표로 여러분들은 아마 퀸트 그라스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퀸트 그라스의 양철북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주인공 오스카가 뭐 사고로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죠? 키 자라지 않는, 그게 이제 앞으로의 그 독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독일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독일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독일 문학사에서 최초로 독일의 과거 반성은 토마스 만이 했다. 토마스 만이 그것도 파우스트 박사에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고, 토마스 만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나 역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가 토마스 만 초기 작품에서는 아까 아이러니가 굉장히 중요했죠. 아이러니. 약간 빼딱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항상 그 중간자적 시점을 택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고 또는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 설정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인생이나 사물의 총체성을 이제 다 보여주는 거다. 그 이제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방향 설정이 없고 뭐 그러니까 이것으로 아이러니로 토마스 만 문학이 이제 끝나냐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유머가 물론 우리가 TV에서 하는 개그 콘서트의 유머, 뭐 웃기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일부 있긴 있지만 아무튼 유머, 해학이라 그러죠. 해학이라 그러는데 요게 이론이보다 이제 한 차원 높은 거고, 양극단 사이의 갈등, 슬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 때는 항상 그거였죠. 항상. 그래서 이쪽일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토마스 만이 어느 방송 좌담회에서 아이러니보다는 후모가, 독일어로는 후모라고 하는데 유머가 자라내는 예술적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머는 쾌활한 유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 요 얘기인데, 요게 약간 어려우니까 요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토마스 만의 이제 후기 작품 2부 쪽으로 오면 요 아랫부분 요게 초기 작품이에요. 마의산 그 이전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항상 아버지, 어머니, 삶, 예술, 도덕, 정신, 시민성, 예술성, 뭐 북쪽, 남쪽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세계에 있는데, 요 후모라는 거는 이 두 세계 위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 이제 포괄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를 핵심적으로 아이러니에서 유머로 간 작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핵심을 이렇게 짚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머가 이제 한 단계 위에 이제 있다는 거죠. 후기 작품 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그 갈등을 이제 초월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국내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토마스 만이 그렇게 재밌어? 다들 이해를 못하죠. 근데 후기 작품은 정말로 재밌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사람은 요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카오스를 통한 코스모스, 아들과 어머니, 죄인과 신, 인간과 세계 사이의 화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죄인으로부터 교황으로 고양된 그레고리우스.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이 남매 상간이에요. 그러니까 남매가 쌍둥이인데 남자 여자예요. 근데 요거를 뭐 자매 상간, 뭐 엄격히 얘기하면 남매 상간인데 이 근친 상간 얘기죠. 이 상간으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남자아이 이름이 그레고리우스예요. 그레고리우스인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자라서 다시 엄마와 상간을 하는 거예요. 모자 상간. 그러니까 남매 상간 플러스 모자 상간까지 해서 이중의 근친 상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끔찍하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죄악, 그리고 그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책이. 그래서 죄인에서 교황으로까지 되는 거예요, 그레고리우스가. 물론 이거는 중세에 하르트만 폰 아우에라는 그런 중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작품 이름이 그레고리우스예요. 여기에서 소재를 좀 차용해 왔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봤듯이 죄인에서 교황으로까지 이제 됐는데 요 서술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다.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가치절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는 이제 활발히 돼야 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부덴브로크가의 그 집이잖아요. 집인데, 여기에 요 표석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요 표석이 중요한데, 요게, 여기에 막 독일어로 막 적어놨어요. 독일어로 막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이 후세에 어떤 지위의 인간으로 남을지 알 수 없다. 후세에 내 작품이 남길 평판에 대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요 내용이에요. 내 작품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마스 만이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삶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표석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토마스 만이 50살 때 생일 때 적극적으로 어느 연설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토마스 만은 81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50살 생일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소설을 이제 쓰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류벡에 가면은 부덴브로크 집을 이제 구경하고 요 표성 요거도 한번 이렇게 섞보가 이게 삶을 이제 사랑한다, 삶의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작품이 사기꾼 펠릭스 크루리 고백이에요. 말 그대로 사기꾼이니까 벌써부터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유일한 미완성 작품이에요. 토마스 만 작품 중에. 카프카는 미완성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카프카는. 뭐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조금 길기도 하고 카프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싫어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이 미완성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든지 뭐 연극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뒤에를 자기가 이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몰락해가는 세대의 마지막 우선 주인공의 사기꾼 행각인데 소재와 지성이 가장 균형 잡힌 소설화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기꾼 펠릭스 크루리 고백이 끔찍하게 재밌어요. 이게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남자 선생님들 우리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군대 좀 빠질 수 있을까? 그 군대 징집관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미친 짓 하고 막 그러는 거 군대 빼려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다. 이게 나왔어요. 사기꾼 펠릭스 크룰리 고백. 이것도 뭐 여기는 주로 이제 제가 번역한 것만 이렇게 냈어요. 다른 선생님 번역한 거 없어요. 제가 번역한 이건 유일한 책인데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요게 어떤 이제 독일 문학에서 번역상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받았던 건데 이거 한번 보면은 정말로 토마스 만의 작품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재밌다. 자, 너무 길은데 이제부터 좀 제가 좀 가져온 사진 조금만 보시죠. 토마스 만 형제들 뭐 어릴 때 사진들 이게 토마스 만이고 얘가 4살 많은 하인리히 만. 하인리히 만은 굉장히 참여적인 작가. 하인리히 만도 굉장히 유명한 독일 작가예요. 뭐 앙리 사세 이런 것도 있고 신화 뭐 이런 작품도 있고 막 그런데 그리고 카타리네움 초등학교 시절 요 뭐 리벡에서의 예라고 하는데 토마스만 오른쪽에서 뭐 두 번째인데 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토마스만도 상관없고 아무튼 이게 리벡에서의 초등학교 시절이다. 그리고 이제 청년 토마스만 요게 30살 조금 넘었을 때 토마스만이고 요건 이제 35살 토마스만 35살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참. 글도 이래 잘 쓰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네, 참. 이제 결혼 초의 토마스만 요 부인이 카치아만이라는 요 부인도 굉장히 그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뮌헨 대학을 이제 다녔는데 자기 아버지가 물론 이제 수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해서 이과 쪽으로 굉장히 똑똑했어요. 카치아만. 자 그리고 요 이제 서로 다른 형제 형하고 이제 이렇게 거의 50살까지 서로 형제 논쟁을 이제 벌였죠. 순순히 참견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헤르만 헤세와 함께 사진 찍었는데 헤세는 우리나라에는 토마스 만보다 뭐 한 몇 배나 더 많이 알려졌는데 독일에는 그거와 반대다. 그거와 반대다. 독일 친구들한테 헤세 책임이 이만큼 있고 토마스 만 책임이 이만큼 있다 이러면은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헤세는 어릴 때 막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좀 불안했는데 토마스 만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토마스 만이 헤르만 헤세 노벨 문학상 받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앙드레 지드가 47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다 했죠. 그 1년 전에 헤르만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토마스 만은 아인슈타인하고도 뭐 가깝게 지냈어요. 아인슈타인은 뭐 또 동갑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복이 있는 대통령이다. 문과 쪽은 토마스 만이 있었고 이과 쪽은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에 만약에 막 이런 식이 있었다 그러면 뭘 해도 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도 있고 이게 이제 얄타 회담 때인데 뭐 처칠하고 스탈린하고 요건데 왜 요걸 찍었냐면은 토마스 만이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변하죠. 그러니까 문학은 이제 정치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정치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 뭐 정치적인 뭐 성향을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토마스 만한테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동서독이 이제 분단될 때 너 서독에서 너 대통령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다고도 해요.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치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제 민감했다. 그리고 토마스 만이 이제 이런 우표, 우리 뭐 유명한 사람 하면 우표가 나오죠. 독일 우표 이렇게 20페니, 요 당시에는 뭐 페니, 마르크 이거 쓰니까 이렇게 20페니로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70페니로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도 이렇게 우표가 나왔어요. 스위스에는 이제 망명 시절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결국 죽기는 이제 스위스에 죽었죠. 여기에 여러분들 HELVETIA 헬베티아라고 나오죠. 헬베티아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스위스의 이름이 헬베티아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 월드컵을 하든 또 뭐 내년에 또 뭐 동계올림픽이 있나요? 하여튼 올림픽이 있으면은 스위스가 이렇게 입장할 때 잘 보세요. CH라고 되어 있어요. CH. 이 CH는 뭐냐? C가 영어의 Confederation, 연맹. 그리고 헬베티아, CH예요. 스위스 SW 아니에요. SW는 스웨덴이고 CH가 이제 스위스다.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우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요게 스위스에 있을 때의 쥐리의 서재. 빈틈이 없죠? 빈틈이 없죠? 빈틈이 없고. 자, 그리고, 요렇게, 서재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항상 평생을 이렇게 이제 9시부터 정오까지는 작품 활동을 했다. 글을 썼다. 딱 두 번의 예외가 있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뭐 약간의 과장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쓸 때 항상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넥타이를 착장을 했다. 넥타이. 그래서 토마스 만은 이 9시부터 12시까지 이 작업을 정신적 유희다. 앞에 외로운이라는 말을 붙였어. 외로운 정신적 유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토마스 만의 그 아웃라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거 혹시 프론트에서 간단하게 네. 아까 그 유머하고 아이러니 이야기 하셨는데, 예. 이 키엘 케고로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키엘 케고의 철학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네. 그런데 혹시 그 관련성은? 킬케골과의 연관해서 논문이나 이런 거는 우리 동문학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선생님께서 킬케골의 그 유머가 뭐 어떤 거며 뭐 그런 게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따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킬케골 그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철학이. 아니 토마스 만과 토마스 만은 전혀 그런 언급이 거의 없으니까 토마스 만 전집에. 예. 그리고 이제 그 강좌 소개해 보니까 예. 이성과 예술의 변정법이다 이렇게 나오던데. 예. 그 이성과 예술의 변정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 뭐야 아이러니, 유머 여기와 연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라는 게 그건 거죠. 시민성 그런 다른 식의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술 그건 예술이고, 그리고 이제 변정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쪽 또 아니면서 이제 또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후모으로 이제 표현이 이제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명칭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변정법이랑 좀 다르네, 그죠? 예. 약간 좀 유머. 그렇죠. 예, 그 유머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반이 나와서 또 이제 또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요건 용어는 이제 약간 좀 달리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성과 예술성의 갈등에서 그 아이러니에서 이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다. 그럼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걸까요? 그게 이제 후기 작품.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품. 대표적으로 지금 사기꾼 펠릭스 크루리 고백, 선택받은 사람.
예, 그런 것들입니다. 예. 파우스트 박사도 마찬가지고. 예, 선생님. 그 토마스 만이 유태인 피가 있나요? 유태인 혈통이 있나요? 섞였나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없습니다. 토마스 만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왜 아까 스위스에 가서 한 2, 3년 이렇게 좀 미적미적했잖아요. 그때 2, 3년 미적미적 하다가 망명 작가라고 자기가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그 스위스의 어떤 작가가 너희들 정체를 밝혀라. 망명 작가냐, 그냥 체류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토마스 만은,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유태인 하면은, 그때는 망명 작가라고 이제 받아줬어요. 유태인 하면은. 그런데 토마스 만은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체를 밝혀라. 너가 뭐, 그냥 여기 체류하다가 뭐, 그냥 미국으로 갈래.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유태인의. 가계를 어느 만큼 올라가면은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토마스 만의 어떤 문헌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저 처음에 생각은 한 6시 정도 해서 좀 이런저런 좀 얘기 나누고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그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그 다음에 토니오 크레가에서 보도록 하죠. 부덴브로크 이 이름도 참 예, 브로크 해서 뭔가 긴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건 이제 다른 선생님 하시고 저랑은 토니오 크레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그 시간에 제가 그 토니오 크레가 좀 요약본하고 이런 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